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인이라 불리는 사람, 바로 공자입니다. 우리는 공자를 점잖은 도포를 입고 근엄하게 앉아서 좋은 말씀만 하시는 할아버지로 기억하지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자의 삶은 그렇게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며 이른이 다 되도록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던 고단한 인생이었지요.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자식 문제로 소갈이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앞에서 한숨 쉬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자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500년 전의 성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고민했던 인간 공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공자의 시작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기원전 551년 노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60이 넘은 무인이었고 어머니는 겨우 16의 무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않았고 사마천은 이를 야합이라 기록했지요.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공자는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의 모습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리는 움푹 들어가고 이마는 튀어나와 언덕처럼 보였기에 이름을 공구라 지었습니다. 못생긴 아이였지요. 설상가상으로 공자가 3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어머니와 아이를 지켜줄 울타리는 사라졌고 결국 본처의 자식들에게 밀려 집에서 쫓겨납니다. 공자 모자가 흘러든 곳은 권리라는 빈민가였습니다. 무당과 장의사, 악공들이 모여 사는 천민의 구역. 매일 곡소리와 상여가 오가는 곳에서 소년 공자는 일찍 깨달았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가난은 지독했습니다. 훗날 공자는 나는 어렸을 때 비천하여 험한 일에 능숙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짐승을 돌보고 창고를 지키며 장례식에서 상여를 메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지요. 또래 아이들이 비단옷을 입고 놀 때 그는 거친 베옷을 입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진흙탕 속에서 배움이라는 연꽃을 피워냅니다. 장례 흉내를 내며 예를 익히고 제기를 늘어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남들은 혀를 찾지만 어머니의 안징제는 그 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천한 신분을 벗어날 길은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이라 공자는 깨달았습니다. 15살 그는 학문의 뜻을 둡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등불 아래서 주간을 읽었습니다. 공부는 출세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청년이 된 공자는 키가 9척 6촌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2미터에 가까운 거구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힘도 장사였지요. 하지만 그는 무인의 길을 가지 않고 예를 연구했습니다. 20살 무렵 창고지기 벼슬을 얻었습니다. 말단지기였지요.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곡식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장부를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았을 때는 소와 양이 살찌고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 이것이 청년 공자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24살 때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40도 안 된 나이였습니다. 공자는 어머니를 아버지 묘소에 합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 쫓겨나왔기에 알 길이 없었지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아버지 묘를 찾았을 때 그는 통곡했습니다.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시는 것조차 일이 힘들단 말인가. 그는 3년상을 치르며 슬픔을 삼켰습니다. 3년 동안 술도 고기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지독한 놈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동했지요. 예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저토록 효를 다하는 청년이 있다니. 공자의 이름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가난한 집 자식, 시장통 왈패, 말 더듬는 아이. 공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유교 무류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는 정신입니다. 30이 되어서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주관을 세웠습니다.
이립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노나라에서 꽤 유명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훈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신하가 왕을 배신하는 이 난세를 끝내고 싶었지요. 그가 꿈꾼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 바로 인이 흐르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앙 정계에 진출합니다. 중도제라는 벼슬을 시작으로 마침내 대사구, 지금의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릅니다. 공자의 나이 51살, 드디어 꿈을 펼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사람이 없었고 상인들은 물건값을 속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나라가 강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 제나라는 겁을 먹었습니다. 공자가 정치를 하면 노나라가 패권국이 될 것이다. 그들은 계략을 꾸밉니다. 노나라 왕에게 아주 아름다운 미녀 80명과 명마 120匹를 선물로 보냅니다. 공자의 정치를 방해하려는 미인계였습니다. 노나라 왕 정공은 젊었습니다. 화려한 미녀들과 춤추고 노느라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전하, 여색을 멀리하시고 정사를 돌보셔야 합니다. 이웃나라의 계략에 넘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하지만 왕은 공자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이미 눈과 귀가 멀어버린 것이지요. 조정의 대신들도 공자를 따돌렸습니다. 너무 깐깐하다. 융통성이 없다. 저 늙은이가 우리 밥그릇을 걷어찬다. 그들은 공자를 왕따시켰습니다. 국가제사 의식에서 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대사구인 공자에게만 고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공자는 직감했습니다. 끝났구나. 나의 꿈은 여기서 멈추는구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55의 공자는 관모를 벗어놓고 궁궐을 나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화려한 궁궐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이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제자 자로가 묻습니다. 스승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공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글쎄다. 나를 알아주는 곳이 천하에 한 군데는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 아주 길고 험한 고난의 길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이때부터 장장 14년 동안의 유랑 생활, 천하주유가 시작됩니다. 말이 좋아 천하주유지 사실상 거지 꼴을 한 망명 생활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레도 없이 덜컹거리는 마차에 몸을 싣고 정처 없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노숙을 하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나라는 위나라였습니다. 위나라 영공은 공자를 환대했습니다. 연봉을 6만 섬이나 주겠다고 했지요. 공자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났구나.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위나라 영공은 공자의 도덕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자의 명성을 이용해 폼을 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영공의 부인인 남자라는 여인이 공자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추잡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공자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광대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미련 없이 짐을 쌌습니다. 두둑한 연봉도 편안한 잠자리도 버렸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길 위로 나선 공자 일행. 광땅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공자를 포악한 양호라는 인물로 착각했습니다. 공자의 키가 크고 인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공자 일행을 포위했습니다. 칼과 창을 들이대며 죽이려 들었지요. 제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스승님,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검은고를 꺼내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태연했습니다. 하늘이 문명을 끊으려 하지 않으신다면 광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그의 배짱에 기가 질린 사람들은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던 모습? 그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강한 척, 태연한 척 연기를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이자 스승으로서 짊어진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정나라에서의 일입니다.
복잡한 성문 앞에서 제자들과 길이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공자는 동문 성벽 아래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노인. 누가 봐도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 자공이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행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키가 아주 큰 노인을 보지 못했소? 행인이 대답합니다. 동문 쪽에 누군가 있긴 합디다. 이마는 요임금 같고 목은 고요 같았지만 어깨가 축 늘어진 꼴이 마치 상갓집개와 같더이다. 상갓집개. 주인 잃고 배고파서 기웃거리는 게 이보다 더 심한 모욕이 있을까요? 자공은 나중에 공자를 만나고도 차마 이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자공에게 공자가 채근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더냐? 자공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상갓집개 같다고 하더이다. 공자가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허벅지를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았구나. 상갓집개라. 내 처지에 딱 맞는 말이 아니냐.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래, 나 지금 꼴이 우습다. 나 실패했다. 나 초라하다.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나는 나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순간에도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멘탈.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고수의 품격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좀 없으면 어떻고 남들이 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상갓집개라고 불려도 웃어넘길 수 있는 그 여유가 공자를 성인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의 황무지에서 공자 일행은 꼼짝없이 갇히고 맙니다. 일주일 동안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나물죽도 끓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둘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어 끙끙 앓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평소 다혈질이었던 제자 자로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대들며 따졌습니다. 군자도 이렇게 공공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오직 바른 길만 걸어왔는데 왜 하늘은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합니까?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절규였습니다. 60대인 공자도 배가 고팠을 겁니다.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캄캄했겠지요. 하지만 공자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로를 불러 조용히 말합니다. 자로야. 군자는 공궁함을 굳세게 버티지만 소인은 공궁해지면 닥치는 대로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 몸은 힘들지만 마음마저 가난해지지는 말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공자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동물이 되지 말자. 아무리 배고파도 짐승처럼 울부짖지 말자. 그 서슬 펄은 자존심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공자 일행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훈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을 찍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생긴 것이지요. 이렇게 공자는 50대와 60대를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왕들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 조롱당하고 굶주림과 암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그 거구의 공자도 늙고 지쳐갔습니다. 기원전 484년 공자의 나이 68이 되던 해였습니다. 노나라의 실권자 개강자가 공자를 부릅니다. 정치를 맡기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로로서 대우해주겠다는 것이었지요. 공자는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현실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세상은 나의 도덕 정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4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고 등은 굽었으며 이빨은 빠져 발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고향 산천은 의구하건만 인걸은 간대 없다는 시 구절처럼 고향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함께했던 벗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초라한 늙은이의 귀환. 사람들은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천하를 떠돌더니 빈털터리로 돌아왔구먼. 하지만 공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교육으로 사람을 바꿔보자. 그는 낡은 책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경, 서경, 주역 같은 고전들을 다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남은 힘을 쏟았지요. 이때 공자의 모습은 더 이상 날카로운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기 정자나무 아래 앉아 아이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제자들과 음악을 연주하는 따뜻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에게서 풍기는 편안함이 있었지요. 하지만 하늘은 가혹했습니다. 공자에게 평온한 노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쉴만하다 싶으니 가장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듬해 아들 백어가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0세. 아버지가 일흔이 다 되었는데 자식이 먼저 간 것입니다. 이것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지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며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예법을 중시했던 그였기에 감정을 억누르고 절차에 따라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남들에게는 의연한 척했지만 그도 자식 잃은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71살. 공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수제자,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는 가난했지만 도를 즐길 줄 아는 제자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청년이었지요. 공자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보다 낫다. 아내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런 아내가 41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울음을 참았던 공자였지만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내던지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제자들이 스승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리자 공자가 눈물 젖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슬퍼한단 말이냐. 그토록 냉철했던 공자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자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미래, 자신의 분신이 사라진 절망이었습니다. 늙은 공자의 눈물. 그것은 텅 빈 우주에 홀로 남겨진 고독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다음 해, 공자가 이른둘이 되던 해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곁을 지켰던 제자, 우직하고 용맹했던 자로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위나라에서 난이 일어났을 때 자로는 주군을 지키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반란군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방식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반란군은 자로의 시신을 잘게 다져서 젓갈을 담가버렸습니다. 해라는 형벌이었지요. 이 끔찍한 소식이 노나라의 공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공자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함께 굶고 함께 비를 맞으며 40년을 동고동락했던 자로입니다. 스승이 위험할 때마다 칼을 뽑아들고 앞장섰던 그런 자로가 젓갈이 되었다니요. 공자는 마당에 있는 젓갈 단지를 모두 엎어버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고기 젓갈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온 젓갈만 봐도 자로의 얼굴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겠지요. 아들도 가고 수제자도 가고 오랜 친구 같은 제자도 갔습니다. 72살의 공자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서재는 텅 비었고 강의실에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공자의 도는 실패했다. 하늘도 그를 외면했다.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온갖 불행이 쓰나미처럼 덮친 노년이었지만 공자는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구절 72종심 소욕 불유구 나이 이른이 되니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도덕군자가 되었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절한 고백입니다. 젊은 날에는 성공하고 싶어 안달했고 중년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조바심을 냈지만 이른이 되어 다 잃고 나니 비로소 욕심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니 내 마음과 세상의 이치가 하나가 되더라.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경지.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절대 평온의 상태였을 겁니다. 죽음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공자는 지팡이를 짚고 문가에 서서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태산이 무너지려나, 대들보가 부러지려나, 철인이 시들어가려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노래였습니다. 제자 자공이 허겁지겁 달려오자 공자는 자공을 보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자공아, 왜 이리 늦었느냐? 그리고 지난밤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기둥 사이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꿈을 꾸었다. 이것은 옛 은나라 사람들의 장례 풍습이다. 나는 은나라의 후예이니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죽음을 앞둔 노인의 모습이라기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처럼 담담하게 마지막을 준비했지요. 기원전 479년 4월, 인류의 스승공자는 73세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유언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보여준 삶 자체가 유언이었으니까요. 그는 노나라 성북쪽의 사수 강가에 묻혔습니다. 제자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3년 동안 무덤가를 지켰습니다. 자공은 무려 6년 동안이나 움막을 짓고 스승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자들이 이토록 스승을 그리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자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 선생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일생을 쭉 따라와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화려한 성공 스토리인가요? 아니요. 철저한 실패의 기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벼슬길은 막혔으며 천하를 떠돌며 굶주렸고 말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 그를 조롱했던 왕들의 이름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공자의 이름은 우리 가슴 속에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실패했기에 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끈기, 상갓집게 취급을 받아도 웃을 수 있었던 그 여유, 절망 속에서도 배움을 놓지 않았던 그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룬 것 하나 없이 시간이 지났다고 한탄하시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공자님도 그랬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험한 세월을 버티고 견뎌내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훌륭한 군자입니다. 오늘 밤은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잘 살아왔다. 상갓집게라 불려도 웃을 수 있었던 공자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웃으며 가볍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70에야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던 종심의 자유가 아닐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